좀 화제를 좀 바꿔서요. 이제 인수위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공수처의 인수위 업무 보고가 있었는데 먼저 제가 정태근 의원님께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인수위의 업무 보고 대상이 과연 되는 걸까 공수처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먼저 저는 떠오르더라고요. 안 되죠. 안 되니까는 사실은 간담회라는 형식을 빌린 건데 기본적으로 공수처법 3조 2항인가를 보면은요. 공수처에 대해서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자료를 요구하거나 또는 직무에 관여를 못하도록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사실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공수처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으로 돼 있고 앞서 보고를 받았던 소위 이제 이 검찰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한 건데 사실은 저는 그래서 불가피하게 간담회라는 자리로 마련을 했습니다만 그러면 이제 간담회로 그냥 끝났어야 되는데 공수처장 거치 문제까지도 얘기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지금 이전에 검찰총장, 김호수 검찰총장 거치 문제 나온 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어떻든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에 소위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을 명분으로 해서 출마해서 당선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의도는 알겠습니다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명백하게 법률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임기와 관련해 가지고 진퇴 문제를 거론한다거나 사실은 이번에 사실 그 공수처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공수처는 폐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떻든 현행 법상 보면 대통령실이 관여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공식적인 간담회를 하면서 또 거치 문제까지 처자의 거치 문제까지 얘기한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그 당선인 인수위의 행위로서는 제가 보기엔 전혀 적절치 않다. 그 말씀을 하시니까 먼저 어제 그 간담회를 했던 이용우 간사의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최이배 의원님 이야기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수위 차원에서 김진욱 처장의 거취 표명을 하라는 뭐 국민적 요구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게 구체적으로 좀 배경이나 의미가 어떤 건지 여쭤보려고요. 아니 지금 공수처의 국민적 신뢰는 거의 이 바닥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의사를 오늘 그냥 전달한 거예요. 무슨 뭐 거취를 압박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국민들 사이에서는 공수처가 기대에 너무 미흡했다라고 하는 비판 여론이 있고 거기에 책임은 공수처장도 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국민들 사이의 여론이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혹시 인수위 차원에서 공수처 폐지 또한 같이 논의하고 있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네, 폐지? 네. 폐지 이런 것들은 법률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누구 한 측에서 원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국회 차원의 문제라고 봅니다. 일단 어제 김진욱 공수처장에 참석을 한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형식도 말씀하신 것처럼 간담회라고 하는 그런 형식을 빌리긴 했지만은 어쨌든 독립된 기관인 공수처의 보고를 받는 것도 과연 적절한가라고 하는 뭐 의문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거기에서 저렇게 해당 분과 간사가 공개적으로 공수처장의 책임을 언급하는 것 역시 과연 저게 적절한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앞서 정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부적절한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지금도 싱크에서 보셨겠지만 굉장히 이제 간접적인 화법을 통해서 국민들의 그런 여론이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하면서 이제 공수처장의 그 거취에 대한 이제 언급을 하신 거라 나름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죠. 인수위 자체도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걸 알고는 있지만 근데 또 윤석열 당선자가 공수처 폐지하겠다라는 또 공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인수위가 또 그 의지 표명을 해야 되는 또 상황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정치적으로 예민한 부분을 보여준 모습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공수처가 이제 만들어지는 그 검찰개혁 과정에서 굉장히 좀 깊게 참여했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제 공수처가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신뢰가 떨어지고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가 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감이 교차합니다. 그러니까 공수처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제한된 고위 공직자들에 한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이 조직이 제2의 검찰 같은 조직이 되지 않게 하려고 굉장히 그 수사관 숫자도 줄이고 조직도 작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이제 법에 담아서 그렇게 출발을 했는데 막상 1년 좀 넘게 운영되면서 너무 많은 사건들을 관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공수처에 사건을 들고 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수처가 그런 부분에서 일정 정도 자기가 하지 말고 잘랐어야 되는데 또 조직의 논리가 있다 보니까 자꾸 일을 맡고 자기는 또 조직을 키우고 힘을 키우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지 일들을 너무 많이 벌려놓고 결국은 그게 전문성이나 능력이 또 부족한 부분 때문에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되는 상황이 되어서 저는 공수처가 다시 한번 이 처음 출발한 그 제도의 취지에 따라서 좀 반성하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인수위 과정에서 이런 과정도 공수처가 스스로 좀 반성해 볼 과정 그 기회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제 인수위에서 했던 저런 어떤 간담회랄지 그다음에 저 발언 같은 것이 적절치 않은 건 맞는데 한편으로는 인수위의 자업자득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시각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전에 우리 최 의원님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러니까 그 공수처가 이제 자기 논리로서 소위 이제 조직에 대해서 더욱더 확대 강화를 하려는 과정들이 벌어졌는데 실제 국민들이 보기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실력도 없고 더더군다나 아마 국민들 머릿속에 가장 공수처에서 딱 대해서 기억나는 거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소환하라고 그랬더니만 황제 의전을 해가지고 뒷문으로 모셔가더라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검찰 그동안 검찰의 개혁과 관련해서 많은 논의를 할 때 사람들이 검찰이 굉장히 강한 권력들을 쥐고 있어서 이걸 힘을 빼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암만 제한된 수사범위라고 하더라도 더 강력한 힘을 갖는 기관을 만드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후보자가 이제 공수처 폐지에 대한 공약을 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될 수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민주당이 110석 이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떻든 인수위 입장에서는 후보자의 공약과 관련해 가지고 공수처에 대한 의견을 내고자 사실은 간담회를 한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굳이 간담회를 하지 않고 이러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 실제로 공수처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인수위 차원에서 지켜보겠다 얘기를 하고 그 세세한 내용들은 국회에서 따졌어야지 맞죠. 아마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공수처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많이 듣기도 했고요. 또 그래서 나름대로의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화제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인수위 그 당선인 대변인도 이와 관련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발언을 먼저 듣고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인수위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에게 이제 국민 여론을 명분으로 거취 표명을 요구하셨는데 네네. 그 국민 여론은 어떻게 파악을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그거는 저희는 국민 여론이라고 하는 게 공수처의 중립성, 전문성, 그리고 공수처가 이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국민들에게 인식이 되어졌는지 그 여론을 반영해서 어제 말씀하셨다는 그 전언은 들었습니다. 일단 김진욱 공수처장이 반응을 보인 건 아닌데 지난 16일날 이제 직원들에게 보낸 메일이 이제 공개가 된 게 있죠. 그 내용을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초대 처장으로서 공수처가 온전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끝까지 제 소임을 다하면서 여러분과 함께할 생각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거 보면 공수에 쏟아지는 어떤 따가운 시선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대선 이후에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저런 표현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어쨌든 지금 법률적으로는 독립된 기관이고 그래서 당선인의 의지만으로는 어떤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번 기회에 공수처가 자기를 돌아보기도 해야 될 것 같고 또 시스템적으로 정비할 부분이 있으면
정비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 공수처 이제 김진욱 처장이 처음 임명이 될 때 이제 인사청문회에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공정성이 공수처의 생명줄이다라고 했고 이게 훼손된다면은 그 의미가 없어진다 공수처가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아무튼 이런 취지를 명확하게 다시금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제도적으로 논란이 되는 게 이제 공수처법에 있는 24조의 이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 공수처가 어떤 일을 할 때 검찰이나 경찰도 비슷한 이제 그 사안을 가지고 다룰 수가 있을 때 공수처에게 우선 수사권을 주자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 법을 제정할 때도 굉장히 논란이 돼서 저도 열심히 토론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공수처라는 것도 하나의 정부의 같은 조직이거든요. 물론 중립성을 더 많이 요구하지만 그 안에는 수사당국으로서 검찰도 있고 경찰도 있습니다. 근데 이 수많은 여러 개의 수사기관들이 서로 갈등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는 고위공직자 수사처는 그 고위공직자의 핵심적인 그 부패 범죄나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권한을 좀 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 특히나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서 검찰 사건에 대해서 검찰에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공수처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만들자라는 취지로 이제 했던 거고 이게 각 그 수사 당국이 협조하에 이루어지면은 원만하게 갈 것이었는데 지금 이제 그게 되지 않고 제도가 안착되는 과정에서 좀 불편함이 서로 많다 보니까 지금은 이 24조를 가지고 또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관련 지금 사실은 이제 원만하게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게 이제 시스템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 일을 잘하게 되면 별 문제가 없는데 갈등이 발생했을 때 시스템이 조정해주지 못하면 항상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24조 지금 수사 우선권의 문제는 이거는 정말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이것과 별개로 제가 이제 김진욱 처장 문제를 한 말씀 좀 드리면 일단 그간의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냉철한 평가와 반성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김진욱 처장이 사실은 그런 모습들을 지금 못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예를 들면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어제 재산 공개와 관련해 가지고 김진욱 처장이 한 6개월 전에 그 상장회사 주식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매각하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공개적으로 국회에서. 근데 실제로 매각을 안 했어요. 그중에서 뭐 100몇 주만 매각을 하고 한 8천 주를 아직 들고 있어요. 근데 왜 안 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매수를 한 시점보다도 반토막 이상이 난 거예요. 한마디로 손해를 봤다. 네. 근데 손해를 본 것 개인적으로 안타깝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공수처장이라는 막강한 막중한 위치에 있으면서 본인이 국민들 앞에서 약속을 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 손실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공수처장이 저렇게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이 처장으로서의 이 직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자세가 돼 있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수위도 그렇고 지금 소위 이제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들이 거취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전혀 적절치 않은데 분명한 사실은 이제까지 본인의 처신과 공수처가 왔던 과정들에 대해서 분명히 평가하고 반성하고 어떻게 변화하겠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보여주지 않는 이상 공수처의 신뢰 찾아오기는 어렵죠. 이야기를 좀 더 진행시키기에 앞서서 이런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김진욱 처장의 거취까지 거론하는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임기가 있는 공직자에 대해서 사퇴를 강요하는 이러한 분위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권성동 의원이 김호수 검찰총장의 거취에 대해서 본인이 알아서 생각해야 될 거다라고 말을 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어떤 점령군적인 행태가 아니냐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 꼭 뭐 윤석열 당선인의 인수위에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전에도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도 이런 일이 분명히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단 한번 그때 당시의 관련 싱크를 한번 들어보시고 이야기를 좀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자들의 편지 하나 가지고
수사지휘권을 행사해서 총장의 권한을 박탈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퇴하라는 압력 아닌가요? 글쎄 뭐 거취 문제는 아직 임명권자께서 말씀이 없기 때문에 또 임기라고 하는 거는 취임하면서 국민들과 한 약속이니까 뭐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제가 할 소임은 다 할 생각입니다. 자, 근데 그 부분 관련해서는 말이죠. 좀 정리를 좀 분명히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정권이 바뀌었을 때 당선자 또는 새로운 신임 권력과 정치적 철학과 가치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새롭게 포진을 내서 나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아니면 원론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사람들에서는 정권의 교체와 상관없이 보장해 둔다라고 하는 방법도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 두 가지 모두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와 관련해서 뭐 두 분 의견을 좀 비교적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자리냐에 따라서 다르죠. 예를 들면 지금 검찰총장이든 감사원장이든 사실상 그 독립성이 보장되는 자리와 관련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임기가 보장되는 게 맞습니다. 맞고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성향이나 업무를 해왔던 태도와 관련해서 정부가 아니라 사실은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해야죠. 그런데 저는 그와는 다르게 예를 들면 저희가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는 저는 쭉 리스트를 정해서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러는 게 아니라 적어도 정부의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같이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새로 들어온 정부가 그 사임을 요구하면 일정 기간 내에 사임한다라는 것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규정화하자. 예. 그래서 그거를 뭐 저희가 모든 거를 뭉텅거려서 얘기하지 말고 임기를 반드시 보장해야 될 것. 그리고 새롭게 들어오는 여권제적으로 정부가 사임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자리. 그리고 또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뭐 기타 공공기관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명분화해가지고 정리해 놓으면 저는 앞으로는 조금 더 좀 분명해지지 않겠는가. 지금처럼 바뀔 때마다 혼란이 생기지 않는 이런 일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말씀대로 저도 이제 그렇게 가는 게 방향은 맞는데 이제 지금 당장은 이제 그게 없는 상태에서 지금 잡음이 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라는 이제 고민을 저도 해보는데요. 뭐 장관 같은 경우야 이제 임기가 없잖아요. 언제든지 임명권자가 뭐 이렇게 해촉을 시킬 수 있고 또 임명권자가 바뀌면은 이제 바뀌어가는 것처럼 그런 장관이 있는가 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검찰이나 뭐 감사원장 같이 굉장히 독립성이 요구된 사람은 임기를 보장해주는 이유가 정권에 휘둘리지 말고 안정적으로 자기 일을 제대로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임기를 반드시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그 외에 이제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서 이제 그 정부의 일을 할 때 같이 그 보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공무원과 비슷한 거죠. 공무원 조직으로 만들지 않고 그걸 공공기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공무원과 유사하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공무원에도 임기가 없지 않습니까? 신분 보장을 하고 어떤 정권이 들어와도 자기가 하던 일을 제대로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 우리가 임기를 보장해 준 것 자체가 우리가 그런 정실인사나 또는 역관제의 제도가 아니라 우리는 전문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제도를 운영하겠다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너무나 뭐 낙하산 인사 등 이런 걸로 훼손되다 보니까 아니 어차피 전문성도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왜 여기 있냐라고 이제 평가가 나온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틀은 잘 만들어 놨는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다 잘못 운영했던 것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은 모두 다 지금 허물고 새로 뭔가를 지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태근 의원님 말씀대로 진짜 이렇게까지 갈 바에는 전문성을 따지지 않고 공공기관의 그 낙하산 인사 계속 한다면 이걸 막을 것이냐 아니면 그냥 우리가 역관제로 갈 것이냐 이런 고민까지 지금 해야 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당선인 분 김건희 여사의 모습을 본 게 오래됐어요. 그죠? 그렇죠. 작년 12월 중순경에 사과할 때 말고는 공식 석상에 없었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당선인이 탄생한 뒤에도 사실은 모습이 보이지 않는 지금의 상황이 뭐 자연스러운 또는 뭐 국민들이 보기에 뭐 익숙한 이런 표정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박주선 대통령 취임준비위원장이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다. 그 이야기 좀 듣고 이야기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 박주선 위원장이 라디오에 출연해서 한 말인데요. 남편이 대통령이 취임하는데 부인이 참여 안 한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취임 준비위원장으로서 당연히 오실 것을 전제로 해서 취임식을 준비를 하고 있다. 너무나 좀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인데 저만 이제 관심을 모으는 것은 제2부속실 없애고 그다음에 영부인이란 말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 부인 이른바 퍼스트 레이디의 역할을 최소한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현실적으로 대통령 부인이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정태균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지난번에 당선되는 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회에 와서 당선 인사를 할 때 그때는 사실은 후보자가 부인을 같이 데리고 나와서 인사를 하는 게 사실은 맞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고위공직 같은 거 취임하거나 국회의원 당선돼도 지역구민들한테 감사하다고 같이 인사하잖아요. 그건 뭐 부인 보러 무슨 행사라고 나오라는 게 아니거든요. 가족으로서 고맙다고 인사하는 것 이런 측면이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당연히 취임식 때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맞고 근데 분명한 사실은 김건희 그 부인 배우자가 이제 그 작년에 사과를 하면서 배우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겠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지금 예를 들면 미국의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같은 경우가 지금 자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이게 이제 사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뭐 비즈니스 같은 형태의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대통령 뭐 남편이든 부인이든 대통령에 취임하면 그 배우자는 자기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동시에 어떻든 이게 국가적 행사나 외교에 있어서 그 배우자의 역할이 존재한단 말이죠. 그 부분들은 지금처럼 이제 별도의 부속실을 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의전 담당하는 비서관 밑에 그 부분들을 담당토록 하는 것들도 역시 필요한 것 같고 다만 이제 지금 요즘에 이제 그 김정숙 여사의 이제 의전 비용과 관련 게 논란이 벌어지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더 좀 세세한 내용들 명문화 시켜가지고 실제로 대통령의 부인과 배우자와 관련해서 활동할 때 국가 예산을 어떻게 쓴다, 대통령실의 예산을 어떻게 쓴다 이런 내용들을 좀 정리해 놓으면 되겠죠. 뭐 이런 말들까지 들려요. 뭐냐면 지금처럼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취임식 당일날 나타난다고 그러면 취임식 당일날 많은 사람들의 눈길이 그날 취임하는 대통령에게 집중되기보다는 그날 처음 나타나는 대통령 당선자의 배우자에게 집중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말까지 나오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배 의원님께서는 어쨌든 그 전에 조기에 어떤 국민들에게 인사하고 그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좀 익숙해지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어제 뭐 윤석열 당선자께서 이제 바퍼 뭐 이렇게 행사 그렇죠. 무료급속실 가서 이렇게 했을 때 봉사활동 하니까 그때 같이 또 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 대통령의 배우자가 모습을 드러내냐 안 드러내냐가 뉴스거리가 되는 것 자체가 이미 이제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을 만든 거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아무튼 저는 그 정태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배우자가 자기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점점 많아질 겁니다. 옛날 시대와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그분들은 그 일을 함으로써 자신의 역할을 또 하는 거고요. 사회에 또 이제 또 신경을 쓰겠다라고 또 이제 김건희 여사께서 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모습을 좀 적극적으로 또 함으로써 본인이 어떻게 보면 그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사회에 좋은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것은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튼 빨리 나오셔서 오히려 국민들에게 익숙해지고 그래서 더 이상 이런 것 자체가 뉴스가 안 되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번 주 초에 이제 대통령하고 대통령 당선인이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 관련해서는 뭔가 좀 매듭이 풀리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전망이 있었는데 그 뒤에 보면 또 별로 진전된 뉴스가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집무실 이전과 관련한 그런 본 뉴스에 대해서는 별로 뉴스가 안 나오고 대신에 청와대를 옮겼을 때
뭐 경제 효과가 어떻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그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 먼저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개방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국민에게 환원되는 그런 이익이 2천억에서 또 1조 넘는 그 상당한 그 국민들께 돌아갈 수 있는 부가가치가 여러 단체를 통해서 지금 자료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치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께 청와대를 돌려드린다는 것은 아마 저희가 5월 10일 날 취임을 하게 되면 그때는 눈으로 보실 수 있고 손으로 만지시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국민들께서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장으로 자긍심을 심어주는 곳으로 재탄생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이배 의원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여기서 이제 경제 유발 효과가 얼마다라고 하는 얘기 나오는데 어디에서는 뭐 2천억이다. 예. 오늘 이제 김은혜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뭐 1조가 넘을 거다라는 얘기도 했고요. 또 어디에서 보니까 뭐 3조가 넘는다는 말까지 나와서 이제 경제 뭐 그 분야를 딱히 전공하신 건 아닌 걸로 압니다만은. 예. 이런 숫자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건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도대체 이게 연구 전문가들이 추계를 했다고 하는 건데 예. 이게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어떤 근거에서 이런 얘기 나오는 걸까요? 진행자분도 쉽게 납득이 안 되잖아요. 청와대를 이전한다고 집무실을 이전한다고 1조 8천억에 갑자기 경제 효과가 발생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물론 뭐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경제적으로 우리가 추정하고 계산해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게 너무 과도하게 또 비춰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일단은 신뢰가 안 가는 거죠. 근데 뭐 그 기사 내용으로만 저도 이제 봤기 때문에 했는데 이게 이제 그 발표한 데가 한국경제연구원인데 이게 정경련 산하의 이제 연구기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정경련이란 조직 자체가 좀 문제가 있었던 조직이었고 그래서 지난 5년 동안에는 이제 해체를 해야 된다라는 굉장히 강력한 그런 주장까지 저도 펼쳤던 사람으로서 이 정경련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번 정부의 이제 재계 파트너로서 역할을 하고 싶어서 이런 연구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았냐라는 이제 해석까지 저는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그닥 오늘 이렇게 어제 오늘 발표된 그 한경련의 자료는 저는 좀 무리한 추정들이 많더라. 뭐냐면은 관광객들이 늘어나는데 솔직히 외국인 관광객들은 별로 추정을 안 했어요. 국내 관광객들인데 우리나라 국내 관광객들이라는 게 결국은 지금도 경북군과 청계천을 많이 돌아다니는 분들이 이 청와대를 이전하면은 청와대까지 와서 더 관광을 하고 이제 현직 대통령이 있는 용산까지 가서 관광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나타나는 소비가 많아지면서 경제 유발 효과로 1조 8천억이 나온다라는 건데 그 숫자가 쉽게 납득이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너무 정경련에 좀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 자체가 이제 그 서로 또 반대에서는 정부 그 기관에서는 뭐 한 2천억 정도 또 예상을 하셨더라고요. 문체부 산하의 연구원에서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 솔직히 중요하지 않다 저는. 청와대 이전이 경제 효과를 가지고 우리가 따져서 청와대의 집무실을 이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쓸데없는 그 이슈거리를 만들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제가 국민의힘에 속해 있으면서 인수위에 너무 쓴소리를 많이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지금 국민들이 청와대 이전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서둘러서 이전하는 걸 반대하는 거잖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용산을 선택한 건 굉장히 탁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국가안보를 위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아예 국방부는 저기 계룡대로 가는 게 맞고 합참은 저기 수방사 쪽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을 처음부터 이전과 관련해서 이 정부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협조를 받을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상의하고 이것이 왜 필요한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에 대해 공감을 얻었으면 즉 청와대를 나오겠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거는 기존 청와대의 모습과는 다른 소통을 하겠다라는 게 핵심인데 경제 유발 효과를 위해서 옮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이 인수위원들의 심정은 제가 이해하겠어요. 이 문제 가지고 너무 곤혹스럽고 또 이제 당선인 기분도 좀 좋게 해드려야 되겠고 하는 건 이해는 하겠지만, 근데 지금 최이배 의원님 말씀하시듯이 국민들이 보면 아니 저거 뭐지 왜 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 저게 논점이 아닌데 이걸 알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담담하게 지금 이미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합참이 이전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예산 편성하기 어렵다 하고 나머지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지금 하겠고 집행을 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남는 문제가 5월 10일 지금 5월 10일 날까지 이게 될 수 있는가? 안 된다고 한다면 지금처럼 뭐 통이동 서초동을 출퇴근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 보시기에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뭔가를 마련해서 대통령 당선인한테 보고해가지고 국민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방안으로 국민들 불편 없이 걱정 없이 해결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야지 앉아서 지금 경제 유발 효과를 왜 얘기하고 앉아 있어요. 100% 동의합니다. 저도. 예. 근데 이제 저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물론 이제 그런 걸 연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있을 수 있겠는데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본질이 뭐가 돼야 되는가, 그 선후가 뭐가 돼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그런 성찰은 뭐 인수위 쪽에서도 그렇고 다른 쪽에서도 그렇고 좀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